전세권. 제가 신림동에서 공부를 한 7, 8년 하면서 자세가 안 좋아가지고 허리가 아주 안 좋아졌어요. 여러분들도 의자에 엉덩이를 바짝 붙이고 앉으세요. 1년 만에 허리 나가요. 바짝 붙여요. 저는 의자 끝에 엉덩이를 이렇게 걸치고 앉아서 공부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엎드려서도 공부를 많이 해요.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엎드려서 공부하면서 밤새고 공부하고 막 그래요. 잠이 안 와요. 그때 허리가 나갔어요. 거기다 이제 강의하면서 계속 서 있잖아요. 그래서 경추 3개하고 목뼈죠. 요추 3개가 나갔어요. 몇 해 전에 일어서질 못해가지고 시술을 받았죠. 네. 시술 있잖아요. 이런. 그러면 돈 200만 원 들잖아요. 이렇게 주사 넣어가지고. 몇 년 괜찮다가 며칠 전에 또 도저히 많지만 한 일주일 동안 서서히 안 좋아지더니 지금 이번에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한 3, 4일 쉬는데 그때 다시 시술 받으려고 지금 강력한 진통제를 먹고 허리 복대를 하고 있어요. 복대 한 사람은 뭐라 그러죠? 복대리인이라고 그러죠. 지금 제가 가끔 가다 인상 좀 쓰고 그러면 아파서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왼쪽 다리도 저리고 막 그래요. 여러분에게 건강한 모습으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저 자식은 저렇게 인상을 퍽퍽 쓰지 뭐 그럴까봐 혹시라도 미리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의자 저보고 죽으라고 하세요. 그거는 제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제가 이랬더니 꼭 앉아서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앉아서 하는 건 최후 수단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안 되지. 악착같이 서가지고. 옛날에 오른쪽 손가락이 부러진 적 있어요, 여기가. 깁스하고 강의했어요. 깁스를 하고. 전체. 왼손으로 필기를 했어요. 한 2주 지나니까 도저히 왼손으로 필기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깁스한 거를 요 손가락 요 3개를 이렇게 뜯어냈어요, 제가. 전체를 깁스하고 있었는데 뜯어냈어. 요렇게 자꾸 강의를. 근데 강의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렇게 제가 잘 두드리잖아요. 깁스한 걸 모르고 두드렸다가 막 짜릿하잖아요. 날씨만 흐리면 여기가 아파요. 에이, 겉은 멀쩡하죠? 네,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어 무너졌어요. 이 허리 디스크 진단 받을 때 그 의사분이 양방 가서도 한 번 받고 한방 가서도 MRI 찍고 딱 양방 한방 의사분께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70대라고. 특히 뼈다구는 70대 뼈다구를 가지고 있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나빴고 다음부터 거기 안 갔어요. 다른 데 가서 시술했어요. 그런 말 안 하는 곳 가가지고. 전세권. 네, 전세권. 목차는 거의 대동소이해요. 용익물권들은 효력이 있고요. 소멸이 나와요. 소멸은 소멸 사유하고 소멸의 효과 이렇게 나가죠. 고맙게도 특수 전세권이 없죠. 전세권은 아주 고마워요. 그런데 전세권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머릿속으로 쐐기를 박을 게 이거 물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권 등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나 주택 전세하고 자꾸 헷갈리시지 마세요. 내용은 굉장히 비슷해요. 아파트 전세나 주택 전세하고 이 전세권하고 내용은 굉장히 비슷한데 전혀 다른 권리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요. 주택을 임대한 사람이, 임차한 사람이 전세권 등기가 돼 있다면 이 사람은 주택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의 지위를 병존. 그리고 주택 임차권과 전세권은 전혀 별개의 권리. 그래서 만약에 주택 임차인으로서 배당을 요구했다.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한 거 아니다.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했다. 주택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한 거 아니니까 대항력 그대로 존속한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주택 임차권이나 이런 거하고 전세권은 전혀 별개의 권리로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별개의 권리로 봐야 돼요. 이건 물권입니다. 아시겠죠?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전세권의 뜻.
303조에서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고 나중에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 이렇게 해놨습니다. 303조에서 전세권의 뜻을 뭐라고 해놨다고요? 세 가지. 전세금 지급하고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고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 이게 전세권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니까 용익물권의 성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빌려준 돈을, 내가 받을 돈을 목적물 경매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받는 권리를 담보물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세권은 이렇게 용익물권의 성격과 담보물권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독특한 권리가 됩니다. 이때 객체는 부동산이니까 토지 또는 건물인데요. 농경지만은 전세권의 객체로 할 수 없도록 303조 2항에서 제한을 가해놨습니다. 자, 간단히 확인하시고요. 부동산을 객체로 한다고 그랬고요. 부동산은 토지 또는 건물인데 농경지는 제외된다 그랬고요. 일필토지 일부 또는 전부, 일동건물 일부 또는 전부를 객체로 합니다. 상린관계 적용되고요. 물권이니까 제3자에게 주장이 가능해요. 전세권은 누구에게도 주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목적물의 신소유자에 대해서도 당연히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을 점유하니까 점유권이 인정되고요. 물권이니까 침해되면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전세금이 나왔어요. 이 전세금은 전세권자가 설정자에게 주었다가 돌려받는 금전을 말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줘야 돼요. 전세금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따라서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무효가 됩니다. 전세금 불지급 특약은 무효다. 이렇게. 두 번째로 이 전세금을 현실적으로 줘야 되나?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소유 땅을 을이 임차했어요. 그리고 보증금을 준 게 있어요. 이때 을은 임차권이라는 채권을 가져요. 이때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자신의 임차권 주장할 수 없고 목적물이 경매됐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어요.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니까. 따라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전한 지위에 있습니다. 이때 을이 갑에게 야, 나 전세권 등기해달라. 나 불안해서 못 살겠다. 그래서 갑이 알았다. 만약에 전세권 등기하게 되면 얘는 전세권이라는 권리도 또 취득을 해요. 문제는 전세권을 취득하려면 전세금을 지급해야 되죠. 근데 을이 이미 갑에게 뭘 준 게 있어요? 보증금. 그렇죠? 이걸 전세금 지급에 대신할 수 있다. 그래서 전세금은 반드시 줘야 되는데 이때 현실적으로 꼭 주고받을 필요는 없고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을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 있고요. 양가로 1, 양가로 1에 있고요. 등기하면 제3자에게 주장 가능하고요. 자, 이때 전세금은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가 을이 갑에게 빌려주는 돈이에요. 신용수수. 두 번째로 전세금에 대한 이자는 사용대가의 성격이 있어요. 따라서 전세금에는 지료라든가 차임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다시 말해서 전세권자는 설정자에게 사용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런 거 없어요. 전세금을 지급할 의무는 있으나 사용대가를 지급할 의무 이런 건 없어요. 왜? 이자가 무슨 성격이 있다? 사용대가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증금의 기능이 있어요. 보증금이란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면서 전세권자의 귀책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면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이 손해배상을 충당하는 것을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세금은 세 가지 기능이 있다. 그 다음에 약정한 전세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되면 당사자는 일방적으로 전세금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죠. 이건 임대차에서 차임증감 청구, 지상권에서 지료증감 청구 이거하고 똑같은 것들이에요. 임대차의 차임증감 청구권, 지상권의 지료증감 청구권, 전세권의 전세금 증감 청구권 공통적으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이나 지료나 전세금이 상당하지 않게 되면 각 당사자는 일방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형성권. 다만 전세금에는 플러스 알파가 하나 있어요. 임대차의 차임 증감 청구나 지상권의 지료 증감 청구권에는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전세금 증감 청구에는. 뭐가 있냐? 일방적 증액 청구 시 제한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약정한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해서 증액 청구할 수 없고
계약을 하거나 증액을 한 후 1년 내에는 재증액 청구할 수 없다라는 제한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임대차에도 비스무리하게 있죠. 전세권에도 있습니다. 전세금 증액 청구는 제한이 하나 가해지는 게 있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담보물권의 성격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전세권자는 나중에 설정자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목적물을 임의경매를 넣어서 저당권자와 마찬가지로 담보권 실행 경매를 신청해서 그 경매 대가로부터 자신의 전세금을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전세권의 의미, 특징에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의 취득. 전세권은요, 99.99% 계약을 통해서 취득해요. 즉, 법률 행위를 통해서 취득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설정자 하고요, 전세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사이에 계약을 맺겠죠. 그리고 뭘 꼭 줘야 돼요? 꼭 뭘 줘야 돼요? 전세금. 전세금을 꼭 줘야 돼. 예? 아니, 잊지 마시자고요. 차임 준다, 지료 준다 이런 거 말고 뭘 준다고? 전세금. 그리고 뭘 해야 돼? 전세권 등기. 요 세 가지만 갖추면 전세권은 성립합니다. 따라서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부동산을 설령 인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세권은 성립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겠죠. 부동산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그렇죠? 부동산 인도는 전세권 성립 요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판례 중에는 주로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했고, 전세권 설정자가 부동산을 설령 전세권자에게 인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세권자의 목적물 사용수에게 완전히 배제되는 게 아니라면, 장차 전세권자가 사용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면 그 전세권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적 부동산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설정기약에서 그거 조심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로 존속기간이 나왔어요. 이 존속기간과 갱신과 관련해서는 조문 두 개, 312조와 313조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 자, 먼저 존속기간은 최장 10년이 있어요. 몇 년? 10년. 최장 10년이란 게 뭐예요? 10년 넘지 못한다, 넘으면 단축한다. 강행 규정입니다. 두 번째로 건물 전세권은 1년이 보장돼요. 이렇게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는 1년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심하실 것은요,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어. 그때는 몇 년이에요? 1년이라면 큰일 납니다. 10년도 아니에요. 10년은 최장이에요. 그냥 기간의 정함이 없는 거예요. 주택임대차는 이렇게 돼 있어요. 주택임대차는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하면 2년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도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땐 1년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건물전세권은 그냥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이것만 있어요. 기간 정함이 없을 때 이거 1년으로 본다. 그럼 큰일 납니다. 건물전세권은 아시겠죠? 네. 건물전세권은 그냥 최단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요것만 있습니다. 312조 3항. 네? 2항인가요? 2항. 기간의 정함이 없는 때 이거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토지전세권이든 건물전세권이든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313조가 적용돼요. 토지전세권이든 건물전세권이든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전세권이고,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법상 임대차도 비슷하지요. 민법상 임대차 기간 정하지 않으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지가 아니고요. 통고고요. 여기도 소멸 청구가 아니고요. 소멸 통고입니다. 그래서 요 313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전세권 소멸 통고할 수 있고 6개월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그래서 소멸 통고라고 되어 있다는 거. 313조. 기간의 정함이 없는 토지나 건물 전세권은 각 당사자가 뭐 할 수 있다고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맨 밑에 양가로 3번.
그 다음에 갱신과 관련해서는 약정갱신하고 법정갱신만 있습니다. 갱신의 간접적 강제 이런 건 없어요. 약정갱신은 312조 3항 10년만 안 넘으면 돼요. 312조 4항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이 있습니다. 건물전세권에 뭐가 있다고요? 법정갱신. 토지전세권에는 없어요. 자,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은 건물전세권 존속기간 만료가 되기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통지하지 않았을 때 전 전세권과 동일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단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따라서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또 하나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은요.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입니다. 따라서 갱신에 따르는 변경 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기 때문에 갱신에 따르는 변경 등기 없이도 전세권 설정자나 또는 목적물에 대해서 새로운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전세권자는 자신의 갱신된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등기 없이. 그 내용이 1, 2, 3번에 쪼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 박스에 있는 거 외우시고요. 밑에 내용 읽어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이런 전세권의 효력. 전세권은 어떤 효력이 있을까? 일단 전세권자는 물권이니까 누구에게도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죠. 자, 이때 전세금 반환 채권의 문제가 하나 나와요. 갑소유 땅이 있고요. 을이 전세권을 갖고 있어요. 이때 갑은 을에 대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습니다. 을은 갑에게 전세금을 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잊지 마실 거, 지상권에는 그냥 지상권만 있는 걸로 끝나는데요. 전세권은 부동산에 대해서 전세권이 있으면서 설정자에 대해서 뭘 갖고 있다? 전세금 반환 채권도 가지고 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러면 을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세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소유자에게 뭐도 주장할 수 있다? 전세금 반환 채권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전세권 존속기간 중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신소유자가 설정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니까 전세금 반환 의무도 소유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이렇게 됩니다. 면한다. 전세권이 물권이기 때문에. 그 양가로 1번에 있죠. 물권이니까 물권적 처권 인정되고요. 부동산 사용수익권이니까 상린관계 적용되고요. 자, 4번에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예를 들어서 건물 전세권자가 건물에다 물건을 붙였어요. 부합이 되어버리면 이건 매수 청구 못하는 거예요. 부속이라는 건 독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원래 전세권자는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이거 수거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수거해야죠. 목적물을 반환할 때 전세권자는 목적물에 있는 자신 소유 부속물을 수거하여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한 다음에 반환을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전세권 목적물의 소유자예요. 전세권자가 떠났는데 부속물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 이 짜증 나겠죠. 전화해서 이거 띄어가라 그럴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부속물 수거권 수거 의무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정자가 팔아라 할 수 있어요. 전세권자도 사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세권에는 설정자도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고 전세권자도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때 설정자가 팔아라 라고 요구하는 부속물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반면에 전세권자가 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부속물은 딱 두 가지만 설정자 동의받아서 부속시킨 경우하고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경우하고 이 두 가지만 전세권자는 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정자는 그런 제한 없어요. 그냥 팔아라 할 수 있어요. 전세권에는 설정자와 전세권자 모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전세금 증감청은 아까 말씀드렸고 오른쪽 6번 목적물에 대한 유지 수선 의무는 누가 부담해요?
임대차에서는 누가 부담했어요? 임대인이. 그러나 용익물권에서는 용익물권자들이 부담합니다. 특히 전세권에는 거기 309조에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라고 아예 쐐기를 박아놨어요. 그 의미는 필요비를 누가 부담한다는 거예요? 전세권자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익물권자들은 공통적으로 뭐가 없다? 필요비 상환청권이 없다. 유익비 상환청권은 인정돼요. 명문 규정에서 인정됩니다. 그러나 필요비 상환청권 없습니다. 혹시라도 시험 지문에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라고 나오고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는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틀려요. 왜? 비용 상환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무엇을 박아야 돼요? 필요비 상환 청구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304조, 305조가 있는데요. 전세권은 토지 전세권도 있고 건물 전세권도 있다 그랬어요. 이 토지 전세권과 건물 전세권 중에서 어떤 게 많이 활용이 될까요? 그나마.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그렇게 많이 쓰이는 권리는 아니에요. 근데 쓰일 때 토지 전세권보다는 건물 전세권이 훨씬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건물 전세권을 보호하는 장치를 몇 개 만들어 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최단기간 1년 보장이고요. 또 하나가 법정갱신이에요. 그리고 두 개가 더 있는데 하나가 304조고 또 하나가 305조예요. 먼저 304조. 요거는 조문이 좀 아리송하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타인 소유 토지 위에 전세권을 설정했을 때 그 전세권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친다. 이게 1항. 2항은 이 경우 전세권 설정자는 자신의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이게 2항이에요. 그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조문을. 이런 경우입니다. 갑소유 땅에 갑이 아니라 을이 건물을 갖고 있어요. 을이.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갖고 있는 거죠. 이때 을이 여기다가 전세권을 설정을 해요. 그럼 을은 건물 소유자이면서 동시에 뭐가 되는 거예요? 전세권 설정자. 을은 명함이 2개. 건물 소유자라는 명함과 또 하나 뭐? 전세권 설정자. 근데 명함이 하나 더 있어. 땅에 대해서 뭘 갖고 있을까요? 지상권이나 임차권. 그래야 건물이 철거당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을은 명함이 3개, 명함이 몇 개? 3개. 첫째 뭐? 건물 소유자. 또 하나 건물 전세권 설정자. 또 하나 지상권자 또는 토지 임차인. 명함이 3개. 아시겠죠? 어쨌든 요 상황에서 요 전세권의 효력은 어디에도 미친다?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친다. 그래서 을이 나중에 병에게 전세금을 안 돌려주면 전세권자는 건물을 경매 넣겠지요. 전세금을 회수해야 되니까. 이걸 경락받은 사람은 건물 소유권만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뭐도 취득해요? 지상권 또는 임차권도 취득합니다. 그게 304조 1항의 뜻이에요. 두 번째로 요놈. 전세권자 동의 없이 이거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게 304조 2항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 전세권 설정자는 얘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는 자신의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을은 함부로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포기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얘가 지상권자예요. 지료를 주기로 했어요. 근데 2년을 연체했어요. 그럼 얘는 소멸 청구하겠죠. 소멸 청구하면 지상권 소멸하죠. 그렇죠. 그럼 얘는 지상권을 소멸시킨 거죠. 지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304조 2항에서 을은 지상권 소멸하게 하는 행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소멸했죠. 이렇게 말합니다. 판례가 304조 2항에서 전세권 설정자는 지상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을이 지상권자로서 2년 이상 지류를 연체하여 토지 소유자인 갑이 을을 상대로 지상권 소멸을 청구함으로써 을의 지상권이 소멸하는 것은 304조 2항에 의하여 제한받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국어. 예, 그게 무슨 말인지 그게 판례예요. 여기서 또 어려운 국어가 나와요. 미치겠습니다. 지금 판례 때문에. 보세요. 얘는 지상권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고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얘가 지료를 연체해서 소멸을 청구하면 소멸하죠. 이때 이게 304조 2항이 이걸 제한하면 갑은 을이 2년을 지료 연체했다 하더라도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없게 돼요. 304조 2항을 여기다 적용하면 갑은 을이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했다 하더라도 소멸을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우리 판례 304조 2항이 있다 하더라도 을이 2년 이상 지료 연체하면 갑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있으니까 을이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하여 갑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하는 이 행위는 304조 2항에 의해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나중에 할게, 나중에. 나중에.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304조 2항이 있다 하더라도 을이 만약에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하게 되면 갑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럼 을의 지상권은 소멸한다. 표정이 멘붕. 유태이탈 표정 지으셨어도 또 괜찮습니다. 나중에 지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만 기억해 두세요. 304조 2항에서. 예? 이것도 소멸하죠. 그럼 당연히. 예. 지상권 소멸하니까 철거되고 전세권도 소멸합니다. 그런. 원래는 건물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얘가 지상권을 소멸하지 못하도록 해놨는데 얘가 지상권자인데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해서 소멸 청구할 수 있단 말이죠. 얘는 304조 2항이 있어도. 그래서 지상권은 소멸? 예? 뭐 한다고요? 그런 필요 없어요. 예. 그런 건 없어요. 그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자꾸 설명을 드렸더니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기억하세요. 이게 있다 하더라도 을이 2년 이상 지료 연체하면 갑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그럼 지상권 소멸하고 건물 철거되고 전세권도 소멸한다. 딱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아까 뭐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때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라 있었죠. 여긴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으니까 그것까지 생각하세요. 그건 생각 안 하세요. 304조 1항, 2항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 이거 잊어버리세요. 이것도 잊어버려. 이것만 304조 1항 2항만 됐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다음 페이지 판례 사례에 있어요. 아이고야 참. 더 어려운 말이 동그라미 2번에 있어요. 아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더 어려운 국어가 있어요. 통과? 통과. 305조는 말씀드린 거고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그 판례 사례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까 법정사건 305조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전세권 처분입니다. 또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지상권 처분하고 비슷하게 갑소유 땅에 을이 전세권을 갖고 있다. 근데 항상 잊지 마실 거 지상권과는 달리 얘는 전세금 반환 채권도 갖고 있다. 그리고 이건 한 몸이에요. 전세권만 양도하거나 채권만 양도할 수가 없어요. 저 전세권은 저 채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갑이 전세금을 안 돌려주면 을은 전세권의 터잡아 목적물을 경매로서 채권을 회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채권과 전세권은 뗄래야 뗄 수가 없으니까 분리양도가 원칙적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전세권을 양도한다면 뭐도 양도하는 거예요. 이것도 양도하는 거예요. 근데 채권 양도는 제한이 가능해요. 채권 양도하지 못하도록 당사자가 금지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걸 금지하면 뭐도 금지되는 거예요. 전세권 양도도 금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권과는 달리 요거는 설정행위로 금지 특약할 수가 있어요. 금지가 안 돼 있을 때 양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금지가 안 돼 있을 때. 그리고 담보 제공하고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고요. 요걸 임대나 전전세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전세권도 양도할 수 있고 담보 제공할 수 있고 목적물을 임대할 수 있고 전전제 할 수도 있는데 금지하게 되면 못한다. 금지 특약이 있다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금지 특약이 없을 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일단 머리에 박으시고 전전세 하나 이해합니다. 전전세. 이 전전세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전세가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전세는 전대차입니다. 이 전전세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런 거예요.
갑을사에 전세권 계약을 하고요. 을병이 전전세 계약을 합니다. 저 자식이 전자만 한자를 알고 전세자는 모르는구나. 알아요. 아는데 안 쓴 거 귀찮아서. 구를 전자 전전세요. 전전세 계약을 하고요. 병이 을에게 전전세금을 줘요. 그리고 전전세권 등기를 해요. 그리고 이 전전세권 등기는 요 을의 전세권 등기 밑에 부기 등기를 해요. 그래서 전전세권도 또 다른 전세권입니다. 물권입니다. 전전세권은 채권이 아니라 뭐라고요? 물권. 일반 전세권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전전세권은 일정한 제한을 가합니다. 이 전전세권은 병은 누구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을하고. 근데 물권이니까 갑에게도 주장이 가능해요. 전전세권은 물권이니까. 그래서 이 전전세권은 일정한 제한을 가합니다. 어떻게? 전전세 기간은 원전세 기간을 초과할 수가 없고 전전세금은 원전세금을 초과할 수가 없고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얘가요. 을이 나중에 전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목적물을 경매 넣어서 전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전세권이니까. 그런데 전전세금을 을이 안 돌려주면 얘는 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는데 경매되는 목적물은 누구 소유예요? 갑 소유예요.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전전세권자의 경매권도 제한합니다. 이렇게 전전세권자는 전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는 경매를 못 넣는다. 원전세금도 반환되지 않고 있어야 경매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전전세권자의 경매권은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전전세금의 반환이 지체되고 있고 and 원전세금의 반환도 지체되고 있어야 전전세권자는 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전전세와 관련된 내용들 확인하시고요. 오른쪽에 전세권의 양도라고 되어 있네요. 양도는 좀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전전세가 있습니다. 432페이지. 그건 머릿속으로 넣으시고요. 전전세의, 전전세 요건, 전전세 효과. 특히 경매와 관련해서 조심하셔야 돼요. 오른쪽에 담보 제공은 됐고요. 이것까지 하면 머리 아픕니다. 자, 전세권의 소멸. 마지막으로. 전세권 소멸 과세는 전세권 특유의 소멸 사유 두 개를 외웁니다. 소멸 청구가 하나 있고요. 소멸 통고가 있습니다. 소멸 청구는요.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용도 외로 써요. 임야 전세권자가 건물을 지어버려요. 임야 전세권자는 나무 심어야 되잖아요. 근데 건물을 지어버려요. 그럼 전세권자가 의무를 위반한 거죠. 설정자는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건 6개월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반면에 기간이 정함이 없을 때는 소멸 통고가 되고요. 얼마를 기다려야 돼요? 6개월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소멸 청구와 소멸 통고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만 머릿속에 목적물의 몇 시는 안 보셔도 되고 나중에 봅니다. 문제를 통해서. 자, 오른쪽 전세권이 소멸했을 때 효과가 나옵니다. 조문 하나 머릿속에 박으세요. 317조.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요. 당일이 설정자는 뭐를 돌려줘야 돼요? 전세금. 전세권자는 뭘 돌려줘야 돼요? 목적물. 그렇죠? 이게 동시행관계인데 우리 민법은 317조라는 특별 규정을 만들어서 이것만이 아니다. 서류까지 줘야 된다. 전세권자는. 그래서 317조에 동시행관계를 특별하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과 전세권자의 목적물 반환 및 설정 등기,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 요거를 동시행관계로 만들어놨어요. 원래 말소 등기는 동시행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특별하게 규정을 만들어놨어요.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가 전세권자가 목적물만을 반환하고 있어요. 그럼 설정자는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줄 때까지는 전세금 못 줘 라고 정당하게 전세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죠. 그 동안에 발생하는 이자는 부당이득이 아니에요. 따라서 설정자는 나중에 전세권자에게 그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 또 하나가 얘가 목적물을 경매 넣으려면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가 지체가 돼야 되죠. 그러려면 전세권자는 설정자에게 목적물만 반환해서는 안 돼요. 목적물 반환과 설정 등기 말소의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를 지체 상태로 만들어야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다. 두 가지가 317조부터 나오게 됩니다. 동시 이행관계. 됐죠?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경매에 관해서 하나를 조심하실 게 436페이지 둘째 일부 전세권이라는 게 있어요. 한동 건물이 있어요. 구분 건물이 아니에요. 집합 건물이 아니에요. 한동 건물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전세권자가 여기에만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건물 일부에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얘가 전세금을 안 돌려줘요. 이때의 전세권자 나머지 경매 넣을 수 있는가? 없다. 일부 전세권자는 나머지 경매 넣을 수가 없다. 그럼 얘는 다른 사람이 전체를 경매 넣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기다렸다가 다른 사람이 목적물을 전체를 경매 넣으면 얘는 그때는 전부 경매 대가로부터 전세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있다. 그래서 일부 전세권, 일부 전세권자 요 말 나오면요. 전부를 경매 신청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전부 경매 대가부터 뭐는 받을 수 있다?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전부를 경매 신청할 수는 없으나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있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4번에 부속물 수거권, 부속물 매수권, 오른쪽에 유익비 상환 청구권 이런 것들은 다 봤던 내용들입니다. 여기까지가 용익물권입니다. 끝났죠? 끝났습니다. 담보물권으로 갑니다. 455페이지. 자, 먼저 담보라는 것은 채권 우선 변제 확보라 그랬어요. 채권자들은요, 돈 먼저 빌려줬다 해서 법적으로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채권은 공통적으로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없어요. 쉽게 말하면 채권자들은 평등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먼저 받아내는 사람이 장땡이에요. 이걸 선이행주의라고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들 중에는요, 법적으로 자신 채권을 우선해서 변제받고 싶은 사람이 분명히 있겠죠. 그걸 위한 제도가 담보예요. 담보라는 말 자체가 채권 우선 변제 확보, 이걸 줄여서 담보라고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인적 담보라고 보증인과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채무자나 제3자가 제공한 물건을 채권자가 점유하고 있다가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두 가지. 경매 넣어서 경매 대가부터 우선 변제 받는 방법이 있고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가는 방법이 있어요. 경매 넣어서 우선 변제 받는 걸 제한물권의 법리 또는 전형담보물권에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는 거고요. 소유권을 가져가는 것을 소유권 이전의 법리라고 해서 비전형담보라고 하고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 이런 게 존재합니다. 어쨌든 담보물권은 이렇게 채무자나 제3자가 제공한 물건을 채권자가 지배하고 있다가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경매 넣어서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거나 또는 아예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가거나 이런 형태로 자신의 채권의 우선 변제를 확보하는 이런 걸 담보 물권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담보제도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전형 담보와 비전형 담보라고. 전형 담보는 뭐라고요? 경매 넣어서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 받는 걸 말하는 거고요. 비전형 담보는 뭘 말한다? 소유권을 가져가는 형태를 말합니다. 자, 이런 담보물권자들은 필연적으로 채권을 갖고 있죠. 그렇죠? 담보물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뭘 한다? 피담보 채권. 담보물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뭘 한다고요? 피담보 채권. 당연히 이 담보물권과 피담보 채권은 일정한 관계가 있을 겁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걸 담보물권의 통유성이라고 하고 네 가지가 있습니다.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이성. 먼저 부정성.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 이게 부정성. 이게 완화되어 있는 게 근저당권. 두 번째 수반성. 채권이 타인에게 양도되어 이전되면 담보물권도 함께 이전. 이게 수반성. 불가분성. 1억을 빌려주고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해놨다. 9,900만 원을 갚았다. 100만 원 남았다. 100만 원 받기 위해서 아파트 전체를 경매 넣을 수 있다. 피담보 채권을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체의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걸
분성. 마지막으로 물상대위성. 갑수유 땅에 저당권자 을이 있었다. 그런데 이 땅이 수용이 됐다. 그럼 저당권은 소멸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갑이 보상금을 받게 되어 있다. 이 보상금에 저당권 효력이 그대로 미친다. 이런 걸 물상대위. 저당 목적물,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되고 그 멸실, 훼손, 공용징수된 목적물에 갈음하여 금전기타 물건이 생긴 경우 이걸 가치 변형물이라고 하는데 그 가치 변형물 위에 그대로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치는 성질 이걸 물상대위라고 합니다. 유치권에는 물상대위가 없어요. 유치권에는. 그 정도. 자, 이렇게 담보물권의 개념과 담보물권의 통일성 기본 개념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거 머릿속에 넣고 유치권을 봅니다. 유치권은 반드시 맞추셔야 돼요. 양도 적고 내용도 쉬워요. 저당권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유치권 맞아야 돼요. 과거에는 유치권 한 문제, 저당권 세 문제가 나왔었어요. 최근에는 유치권 두 문제, 저당권 두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한테 훨씬 유리해요. 유치권 두 문제 무조건 맞으셔야 돼요. 유치권에 의의가 있을 것이고요. 특징이 나올 거예요. 유치권 취득인데 취득이라고 안 돼 있고 상립요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치권 취득을 말합니다. 5개가 있어요. 외우셔야 돼요. 세 번째로 유치권의 효력이라고 해서 유치권자의 권리가 6개가 있고요. 의무가 2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치권 소멸이 나와요. 소멸 사유만 조심하시면 돼요. 먼저 유치권이 어떤 권리인가 잠깐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개한테 물렸어요. 개 주인한테 손해배상 받아야 되죠. 받을 때까지 개를 유치. 이 유치권이. 건물을 공사를 했는데 공사대금을 안 줘요. 공사대금 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 자동차를 수리했는데 수리비를 안 줘요.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자동차를 유치. 임차인인데 비용을 지쳤어. 근데 임대인이 비용을 안 줘. 비용을 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 이런 게 다 유치권입니다. 이걸 합치면 개념이 이렇죠. 타인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개, 자동차, 건물,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손해배상 채권, 수리비 채권, 공사대금 채권, 비용상환청권. 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권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0조에서. 유가증권까지인데 유가증권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320조에서 타인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권리 이게 유치권이에요. 이때 유치라는 것은 이걸 줄임말이에요. 물건을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하는 점유 및 반환 거절을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의의가 될 것이겠죠. 특징, 법정 담보물권이에요. 무슨 담보물권? 법정 담보물권이에요. 아까 공원에서 산책할 때 개주인하고 미리 계약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정 요건 갖추면 당연히 성립하게 됩니다. 법정 담보물권. 그 다음에 4개가 없어요. 우선 변제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물상대위 인정 안 돼요. 추구표라는 게 없어요. 물권적 청구권 인정 안 돼요. 4개가 없어요. 우물추물 외우자 그랬어요. 우선 변제요 없다. 물상대위 인정 안 된다. 추구표 인정 안 된다. 물권적 청구권 인정 안 된다. 추구표가 인정 안 된다는 건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을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 목적물이 다른 사람 수중에 들어가 있어. 그 사람한테 가서 이건 내가 유치권이 있었다. 유치권에 터잡아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안 된다. 추구표가 없고 물권적 청구권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유치권의 특징이 됩니다. 자, 유치권의 성립요건 5개가 있다 그랬어요. 타인 물건이어야 되고요. 물건에 관하여 채권이 생겨야 돼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이걸 물건과 채권 간의 결련성 이렇게 불러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채권이 변제기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유치권자가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돼요.
5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 타인 물건. 아유 당연하죠. 자기 물건을 자기에게 반환 거절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타인 물건이어야 돼요. 타인 물건이기만 하면 꼭 채무자 소유가 아니어도 됩니다. 채무자와 소유자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조심하실 게 공사대금이에요. 건축주 도급인, 건설업자 수급인, 도급계약을 맺고 건물을 완성했다. 이 건물은 원칙적으로 건축주인 도급인이 원시 취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면 도급인 소유 건물을 유치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 판례가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한 건물 이렇게 나오면 이건 수급인이 원시 취득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 해서 자신 건물을 유치할 수는 없지요. 그거 하나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채권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되는데요. 즉 결련성이 인정이 돼야 돼요. 결련성이 인정이 돼야 유치권이 인정되고 결련성이 인정 안 되면 유치권이 인정 안 됩니다. 이 판례가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는 아주 깔끔하게 결련성이 인정 안 되는 거, 그래서 유치권이 인정 안 되는 거 6개 외우면 돼요. 보증금, 이 말 나오면 유치권 안 됩니다. 권리금, 이 말 나와도 안 돼요. 보증금, 권리금 안 됩니다. 부속물 매매대금 안 돼요. 건축 자재대금, 요거 2번이나 연속 답으로 나왔어요. 유치권 인정된다로 2번이나 연속 답으로 나왔어요. 건축 자재대금 안 돼요. 마지막으로 부동산 명의 신탁자가 부동산 명의 수탁자에게 행사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안 돼요. 5개네. 하나 더 있다. 네. 아까요. 개한테 물렸을 때 불법행위 손해배상이죠. 이건 받을 수 있어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유치권에서 받을 수 있는데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이 있어요. 이건 유치권이 인정 안 돼요. 6개 외웁니다. 보증금, 권리금, 부속물, 매매대금, 건축, 자재대금,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채권.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수익을 못하게 했어요. 임대인은 목적물을 수선해줘야 되잖아요. 수선을 안 해줘서 임차인이 사용을 못했어. 채무 불이행이죠. 임차인 손해배상 받아야 되죠. 목적물 유치할 수 있는가? 안 된다.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채권이기 때문에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네? 6개. 물건과 채권과의 결연관계는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쭉 나왔네요. 양가로 3번 결련성이 부정되는 거 동그라미 1, 2, 3, 4, 5. 다음 페이지 뭐 매매대금 채권 같은 것들 당연히 세 번째로 채권이 변제기가 있어야 돼요. 다른 담보물권들은 변제기 도래가 실행요건입니다. 그러나 유치권은 성립요건이고요. 적법한 점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2가지 기억하세요. 첫째, 적법해야 돼요. 임차인이요.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적물을 반환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임차인한테 보증금 주면서 나가라 그랬는데도 안 나가고 있어. 그럼 불법 점유죠. 이 상태에서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했어요. 이때 이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유치권은 안 돼요. 불법 점유 상태에서 지출한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적법 점유 상태에서 비용을 들여야 돼요. 또 하나가 이 점유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를 묻지 않습니다. 이렇게 갑의 말이 을의 농작물을 망쳤어요. 1000만원짜리 말인데요. 망쳐가지고 100만원의 손해가 있어요. 얘가. 그래서 말을 유치했어요. 말 전부를 유치할 수 있어요. 100만원에 해당되는 말 다리 2개만 유치할 수 있어요. 말 전체 불가분성이에요.
그게 불가분성이에요. 불가분성을 인정 안 하면 말 100만 원어치 뒷다리 2개만 유치해야 돼요. 불가분성이니까 100만 원 전부를 받을 때까지 말 전체를 유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갑이 와가지고 을한테 야 말을 병한테 빌려라. 빌려주고 차임을 받아가지고 이걸 원본과 이자에 충당하라고 갑이 상납을 했어요. 만약에. 그러면 병이 직접 점유하는 거죠. 을은 무슨 점유하는 거예요? 간접 점유. 그래도 된다. 그런데 갑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요. 딱 1시간만 내가 말을 타고 돌려주겠다. 반드시 1시간 뒤에 말 꼭 돌려줄 테니까 말 잠깐만 내가 가져가겠다. 그래서 을이 알았다. 갑에게 말을 빌려줬어요. 1시간이 지났는데 안 가져와. 안 가져오겠죠? 가져올 리가 없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는 거죠. 이건 안 된다.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인정되지만 이때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한다는 건 제3자가 직접 점유하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 이걸 말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간접 점유와 관련된 그거 하나 좀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2, 3, 4 이렇게 돼 있죠.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 보면 465페이지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임대차에서 비용상환청권 포기 특약할 수 있었죠. 임차인이. 원래 임차인은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비용을 안 돌려주면 목적물을 유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임차인이 비용상환청권을 포기했다면 임차인은 뭐도 포기한 거예요? 유치권도 포기한 거예요. 그때 그 비용상환청권 포기에 해당되는 게 2개가 있었어요. 하나가 뭐였었죠? 원상복구약정이고요. 또 하나가 임차인이 건물을 증축하되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키기로. 이 2가지가 뭐였었죠? 비용상환 청구권 포기였어요. 그러면 이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 이퀄 임차인 비용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 요렇게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2개가 있다. 원상복구 약정하고 임차인이 증축을 하되 증축한 부분을 누구에게 귀속시키기로? 임대인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기로. 이 2가지. 이 2가지는 비용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이면서 동시에 유치권 배제 특약. 비용상환 청구권을 포기했으니까 유치권도 인정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5가지 요건. 유치권은 이렇게 5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 성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립했을 때 권리가 6개가 나와요. 유치권, 경매권, 간이변제 충당권, 과실수취권,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서 목적물로 사용되어 담보 제공할 수 있는 거, 마지막으로 비용상환 청구권. 의무가 2개가 나와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고요. 채무자의 승낙이 없이는 목적물로 사용해서도 대여해서도 담보로 제공해서도 안 되는 의무. 이렇게. 권리 6개, 의무 2개. 요 8개는 잠깐 쉬었다가 간단하게 좀 살펴볼 겁니다. 일단 요건 머릿속에 박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지난 순환에는 요건만 박았습니다. 요번에 조금 추가되는 거 더 아시겠죠?